빠른 시간 내에 저는 좀 진행을 더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발표 지금 박지원 교수님께서 이제 그 먼저 모두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탐사 보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논문은 지금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저하고 우리 박지원 교수님하고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지만은 그 남재일 경북대 교수님하고 세 사람이 올해 같이 한국 언론의 탐사보도 품질 제고와 발전 방안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했고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저도 이거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1월 말에 해서 좀 일찍 받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저도 어제 받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다행히 언론인은 참 고맙게 이걸 다 그냥 무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가면 자료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 탐사보도 하면은 바로 한 권 정도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뭐였냐면은 한국 탐사보도의 역사가 상당히 그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탐사보도란 자체가 미국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2000년대 20세기 초반부터 꽃을 피워갖고 이제 특히 50년대 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컴퓨터 활용 보도로 가서 이제 쭉 가서 나오는데 굉장히 한국은 대충 이제 그 한 1970년대 TV에서 옛날 그 TBC, KBS에서 MBC에서 했던 기자들 중심으로 좀 했던 걸 출발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와서 여기 계신 뭐 주요 이제 뭐 많은 신문사라든지 그다음에 중심으로 많이 했고 또 방송사에서는 PD 저널리즘에서 많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끕니다. 그러다가 97년도 IMF로 좀 위축됐다가 또 노무현 정부 때 활성화됐다가 좀 다시 또 위축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결정적인 건 뭐 14년도에 그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에 어떤 한국 저널리즘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공정성 회복 문제가 생기고 과연 또 인터넷에 의해서 일반 기존 뉴스가 자꾸 설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저널리즘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라는 쪽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탐사 전략을 갖고 있는 탐사보도권은 순기능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탐사 보도에 관한 책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저희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국내에서 탐사 매체 그러니까 각 언론사별로 여기 많이 다 계시지만은 그 탐사 전문 조직을 만든 건 90년대부터 만들어서 좀 꾸준히 잘해오는 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탐사 저널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그 한번 종합적인 연구를 좀 해보고 발전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고 나름대로 이제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지원 교수님이 그 하신 그 이제 국내 기사들의 어떤 내용 분석 부분과 그 다음에 한 50명 정도의 일반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탐사 보도를 직접 했거나 하고 있는 그 신문 방송 뭐 인터넷 매체의 기자 베테랑 기자 한 13분은 심층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은 사실은 그 인터뷰 부분 저희들이 이제 결론 도출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는데 그 인터뷰는 우리 남재일 교수님이 굉장히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참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꿰어 맞추기 짜식히 발표 정도 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아주 최근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뭐 파나마 페이퍼스는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독립 매체로 있는 뉴스타파에서 김용진 대표께서 최신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쪽에 글을 좀 맡아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흔쾌해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오랜 기간의 노력의 결과고 저는 그냥 발표 정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사 저희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를 갖다가 그 수용자 평가와 그 다음에 그 인터뷰하신 기자나 PD들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탐사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위치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고 선진 기법 즉 우리보다 탐사 보도가 앞서 나간
어떻게가 기본적으로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탐사 보도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 저널리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걸 도출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자료에서 읽으실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오시면 TV를 통해서 가장 이게 5점 척도였는데 그렇죠. 척도인데 TV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고 신문 인터넷 이렇게 본다는 게 일단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별 이용량을 보면은 역시 이제 정치, 사법,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경제 이러한 그 하드 뉴스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그 탐사 보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약간 교육이나 역사 쪽은 좀 적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탐사 보도를 만드실 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냐고 했을 때 이 조사들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일단 언론지능재단이나 기타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해서 통계표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역시 이제 정보와 그다음에 새로운 논평, 저널리즘의 기능이 정보와 논평이라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 점에서는 일단 정보 쪽을 굉장히 이제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중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 이제 정보 쪽에 상당히 위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논평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 설정, 감시견 이런 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갖다 이제 저희도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평가는 괜찮게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 평가를 했을 때 일단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비교적 상당히 높은 걸로 좀 나오고 있고요. 심층적이다 이렇게 전문적이다 신뢰할 이렇게 비교적 굉장히 높게 나오는 반면에 다만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사가 얼마만큼 그 하이를 지향하냐 로를 지향할 때 시민들이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비율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는 아직은 한국 저널리즘 탑저널리즘에서 그 대중성 이런 점이 떨어지지 않냐 하는 얘기는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평점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게 이제 언론지능재단에서 매년 하는 5,000명 대상하는 수용자 인식조사 그거하고 몇 가지 한 건데 비판 일변도 그쪽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지 않지만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또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탐사 보도에서 가장 이제 먼저 게 보도의 목적을 위한 취재 방법의 정당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카메라든지 녹취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수용자들이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방법이 목적에 의해서 방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쪽에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사 저널리즘 이제 조사를 했죠. 근데 평가를 보면은 역시 그 만든 사람들은 좀 아쉬움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나 이렇게 저희들이 요약을 한 거 보면 일단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권력형 지배, 정치 권력 부패 이런 것들은 이제 현안성 탐사 많은데 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본 권력, 전문가 집단, 사회 구조, 폭력, 인권 문제.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난 탐사의 새로운 추세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AR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이 갖고 오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탐사 보도들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어떤 기술 변화, 사회 변화에 따른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는 부족하다. 라는 게 이제 이쪽 전문가들의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눈앞에 드러난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는 결국 단발성 기획 탐사에 끊기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경을 넘나드는 탐사 보도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파나마 페이퍼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0여 개 언론사들이 했고 한국에서는 뉴스타파가 이제 참여를 해서 했었죠.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탐사 기자의 직업적 소명 의식이 약하다. 이건 이따가 나중에 뒤에 또 다시 나오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치료 많은 효과를 기대하는 이건 여러분들 계시니까 다 공감하시겠죠. 그러니까 멀티 유스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너무나 많은
그 노동 부하가 걸리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저널리즘이 매우 낙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몇 개 언론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그래픽 뉴스화는 시키지만은 진짜로 데이터를 발굴해서 공공 포털 같은 걸 들여서 정말로 거기서 새로운 스쿠프를 만들어내냐 그런 점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의 일단 평가입니다. 그리고 장애 요인을 보면은 방송 매체는 역시 정치적 통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도 계시지만 이건 뭐 저희뿐 아니고 일반 언론 학계에서의 연구에서도 방송에서의 그 정치 권력과 방송의 그 관계성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인데 역시 기자들도 정치적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정치 권력은 별로 안 하는데 어떤 상업성, 자본 권력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명의식 전문성 부족. 그다음에 한국 언론의 속보 중심 보도 행태라든지 법적 지역 소송 부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법적 지원과 소송 부담. 그러니까 탐사 보도 기자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취재 대상자들은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는 그런 행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저 역시도 그 소송을 걸어서 한 2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겨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위축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국내에서 탐사 보도에 관한 그 학술적 연구가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한 학생이 이게 서울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이제 조직 내부와 미디어 관행, 조직 외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뉴스의 생산 과정을 연구할 때 생산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를 보통 뭐 조직 그다음에 조직 내부 외부 뭐 기자로 보는데 요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아니고 이제 이분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아직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정치 경제 사회부 출신 기자들이 출시하는 어떤 관행 출시한다는 의미는 뭐 승진한다는 의미겠죠. 그다음에 뭐 간부진 낮은 인식 이거 그 얘기입니다. 이제 뭐 인력도 없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걸 위해서 뭐 한 달씩 빼준다, 일씩 빼준다 그것에 대해서 괜히 남들은 뭐 났다고 바빴었어야 하는데 괜히 하면 뭐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분위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데스크 현장 기자들이 실력. 그래서 뭐 생기면 일단 급한 것부터 막자.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위로 막는 식으로 가는 그런 관행들 조직 내부. 그다음에 미디어 관행. 한국의 어떤 기자실 출입처에도 이건 뭐 항상 많이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탐사 보도에 대한 공유와 정보 추측 부재. 이거는 이제 탐사 보도 기자들끼리도 이따가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뭐냐면 협력 방안 얘기. 그다음에 미디어 주직에서는 역시 미디어 외부 조직 압력 이거는 광고와 정치 권력의 압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우리 박재용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이러한 탐사보도의 품질 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내부 문제도 뭐 아까 얘기했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디 조직 내부 다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핵심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사 간의 협업 체계 활성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탐사 보도가 뭐냐? 아까 말씀한 분노, 누구에 대한 분노, 권력층에 대한 정치, 경제적 숨겨진 부패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 간에 과연 그 경쟁이라는 것에만 매달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세계적으로 그 협업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파나마 페이퍼스가 그거죠. 그 파나마의 그 유령 회사 쪽에 만드는 이제 그거였는데 그것도 아마 원래 그 자료는 독일에 있는 디자이팅이 아니고 매체 이름은 잠깐 죄송합니다. 독일 업체 매체가 먼저 입수를 했어요. 그 자기네 걸 하다가.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 봐도 아무리 봐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같이 모으죠. 그래서 그걸 오픈시키고 전 세계 희망 매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파나마 페이퍼스가 가능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76년 애리조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IRE 전미탐사보도협회가 75년대에 만들어지고 할 때 애리조나에 있던 탐사 전문 보도 기자가 즉 조폭과 정치인 비리를 하던 기자가 총에 맞아 숨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IRE 전미탐사보도협회를 만들었던 기자들이
그러한 폭력에 기자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미국에 있는 기자 33개 매체에서 기자들이 참여를 해서 아리조나에서는 정치인과 폭력 조직의 비리를 몇 달을 갖다가 다 해서 33회에 걸쳐서 이제 시리즈를 보도를 낸 게 저 프로젝트입니다. 그때 기자들뿐만 아니고 변호사들이 그 무료 소송, 뭐 학생들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돈도 많이 그때 외부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협업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뷰했던 기자들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신문, 방송, 매체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맨날 할 거냐.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언론, 예를 들어서 각자의 신문 방송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있다면 신문은 나름대로 컨텐츠의 힘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업하면 좀 더 탐사 보도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제안하고 있고, 또 외국 언론과 국경을 넘는 탐사 보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 언론사 간 한국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이나 방송 같으면 외국의 매체들과 자매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성희 의원님 계시지만 동아일보 같으면 아사히하고 굉장히 친하고, 그래서 매년 그 매체들이 공동으로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매년 그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좀 더 발전시켜서 공동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더 국경을 넘는 좀 더 스케일 큰 탐사 보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크라우드 소싱 시민의 제작 참여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있죠. 왜냐하면은 그 뭐 독자 제보 많이 이제 다 받는 건데 굉장히 단발성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집단 지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정보. 그러니까 뭐 사례를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프로퍼블리카가 2002년도 이 얘기를 합니다. 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그 지역의 뭐 방송들이 이렇게 그 광고, 정치 광고 한 것들을 갖다가 자료를 내는데 그걸 양식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FCC에 제각기에 암호화된 파일로 회계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블리카 그걸 받아서 정보공개법에서 청구해서 받았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그걸 사회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무려 한 1000명이 그 암호를 푸는데 참여를 해서 그거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거 갖고 앱을 만듭니다. 이런 거죠. 집단 지성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거냐, 이런 얘기. 또 매미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어요. 매미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국의 사람들한테 공모했더니 한 몇백 명이 지원을 합니다. 방송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매미에 관한 이동 정보를 다 해서 그거 갖고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이제 그 탐사 저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잘못 썼는데 공공 탐사 저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탐사 언론 쪽에서 갈 수 있는 저널리즘의 위기 극복 시하는 공공에 있어서 공공 탐사 저널이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 협력 강화도 이건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사들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 비영리 독립 매체, 탐사 매체가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경영 악화로 인해서 산업을 줄이고 하면서 기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간 기자들이 최근에 뉴미디어 환경 발전에 따라서 탐사 저널 쪽으로 갑니다. 이제 가는데요. 호주 같은 데서는 대학의 저널리즘 전공 대학생들이 독립 온라인 매체 데이터 기반 정치 탐사 포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점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저희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미국의 UC 버클리, 뭐 하여튼 18개 대학에 비영리 독립 탐사 보도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뭐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강좌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대학과의 굉장히 좀 협업 사례고요. 뭐 이것도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 출신들이 와세대, 와스다 크로니컬,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고 영국. 그 뉴스타파 사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뉴스타파 들었는데 뉴스타파가 작년 동가에 그 서울대에서 탐사 저널리즘 강좌를 위탁 경영을 해서 6명의 교수가 가서 기자진이 가서 강의를 했답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 밖에 몇 개 대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한국의 저널리즘 발전에서 특히 학생들의 어떤 저널리즘 교육 또 언론 쪽에서 이 데이터 쪽을 갖다가 어느 쪽에서 맡아준다면 각 언론에서의 그 컨텐츠 양산에서도 부담이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영리 독립 탐사보도 매체 설립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뉴스타파가 있죠.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환경 변화로 해서 미국 탐사 뉴스 네트워크의 회원이 불과 한 8년 만에 120배, 100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말고 국제 탐사 저널리즘 네트워크에서 150개 증가했다는데 뭐 필리핀 같은 경우가 아시아 최초의 탐사보도 협의체도 만들고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그쪽이 훨씬 더 좀 잘 나가지 않는가, 열심히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영향도 굉장히 급속에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5년까지 4년 연속 비영리 독립 탐사 매체가 퓨리처상을 수상했고 10주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매체는 환경 관련해 갖고 퓨리처상을 받았는데 상 받을 때 처음으로 전 기자들이 전체로 한번 처음 모여봤다. 한 20명 됐는데 전부 떨어져서 그러니까 본부에서 몇 명이 일 시키고 전부 떨어져서 보도하다가 퓨리처상 수상으로 덕분에 처음으로 한번 모여봤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영리 독립 언론이 증가하는 이유는 상업주의에서 벗어난 탐사보도를 만드는 기자들과 공공뉴스를 원하는 시청자 니즈가 일치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미디어 기술의 발달 다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어떤 정치 경제 권력 독립에서 전문성 있는 분야에 특화시킨 소규모 독립원이 했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가 자기네들 하는데 거기도 한 3만 몇 명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쪽 미국 모델을 보면은 처음에는 두 가지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네이션을 받아서 뭐 소로스 재단 이런 쪽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하는 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영세 매체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뉴스 아이템을 갖다가 내가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거기다 투자를 펀딩 방식으로 엔젤 펀딩 방식으로 해갖고 좋으면 그거를 기사가 만듭니다. 예. 그런 방식들이 좀 다 있고 그래서 요 소규모 비영리 독립 탐사보도 매체 이 모델은 우리가 좀 많이 좀 지켜볼 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 저널리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및 사회기관의 지원 확대인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협회나 이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좀 어떤 법적 소송 부담을 좀 지원은 무료 변론을 해준다든지 특히 이제 기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 이 선진적인 탐사보도 기법을 학습할 때가 적다. 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언론진흥제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많이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탐사 이 보도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기회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나이트 재단이 거기를 많이 지원하는 매체입니다. 이런 소규모 영세 이런 매체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재단인데 형제가 만들어서 했는데 성공한 비영리 독립기관의 평판이 매우 좋고 수익이 올라오고 사업모델이 다양화되어 있고 영역 확대됐다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특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8개를 제가 짤막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뭐 하여튼 특징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화한다. 변화를 빨리 이루려고 한다는 거. 변화를.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특화된 자기만의 독자 시장을 갖고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겠지만은 정보를 개발 판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또한 펀딩에서 그러니까 안정성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PW가 조사한 걸 보면 2023년도가 최고인 것 같은데 미국의 172개 소규모 매체들에 대한 조사를 보면 굉장히 영세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측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목표 수용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열심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작은 매치, 작은 영세 매치에 대한 얘기들이지만 결국 큰 공룡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지런히 시간을 마치려고 노력했는데 자, 이상으로 제 발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